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개발센터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도자기N 북소장 안계림입니다. 2020년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강의 주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안전교육인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자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던가,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수용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내 자녀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혹은 효과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안전교육의 주제는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학교 부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녀의 성교육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생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청소년의 성문화의 이해와 효과적인 성교육 방향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해보실 겁니다. 중학생이 된 우리 자녀의 성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학생이 되면 성호르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2차 성징이 나타남에 따라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충동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성정보에 대한 접속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인 발달과 정신적인 발달의 불균형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고 전두엽의 급성장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우리 중학생의 성욕구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중학생의 성욕구 표현은 부모님에게 달려와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 저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좀 알려주세요. 혹은 아빠, 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우리 자녀들은 좀 보기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보다는 또래나 선배들과 함께 성에 대한 화제에 집중하게 되고 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매체에 호기심을 보이는가 하면 자유행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한 접근 욕구 또한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에 관한 매체에 대한 호기심은 불행히도 유해 매체의 접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해 매체에 대한 접촉. 내 자녀는 별로 성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선생님,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나를 어리게 생각하지만 나는 어떠하였나요? 자연스러운 신체 발달 단계상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부모님은 어리게 생각해서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친구들 앞에서의 행동은 달랐지요. 지금의 청소년들 또한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유해 매체 접촉 현황은 성인용 영상물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은 39.4%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인들의 이기주의와 잘못된 성문화는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할 자녀들이 위험한 환경에 놓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경험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청소년들의 성문화를 좀 더 건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이끌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보는 바와 같이 78.6%가량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교육 경험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율은 59.3%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6세, 즉 13세 또한 14세가량으로 낮아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소통 문화와 성에 대한 건강한 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저해하는 성폭력의 부분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폭력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아이들이 성폭력의 문제를 호소할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동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청소년들은 아직 성교육에 대한 교육 단계에 있고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했다라는 단편적인 판단을 하여서 언제든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거나 그 과정이나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성폭력이 발생하고도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유해 환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 환경이라는 것은 유해 매체 등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속임수로 유인하는 신변종업소의 활부라든가 안타깝게도 실태에 맞추지 못한 형식적인 성교육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성폭력의 문제를 호소할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질책을 받는다거나 혹은 부모님들께서 회복할 수 없는 실망에 빠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신고해봤자 그 결과가 법적으로 단호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봤자 가해자는 내 주변에 있고 신고한 나만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줘야 내 자녀는 성폭력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호소할 곳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내 자녀를 탓한다거나 질책하기보다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가정에서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경계의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경계를 알려줘야 할 것인데요. 신체적인 부분은 물론 감정적인 부분까지 서로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에 있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성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자녀는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건강하다. 나는 부모이지만 너의 감정을, 너의 신체적인 부분을 함부로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노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의 노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린 네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 혹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너의 생각은 어때? 아,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와 같이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노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바보같이 말을 하지 못하니?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한 번쯤 해본 이야기인가요? 너는 왜 바보처럼 말을 하지 못하니가 아니라 자녀가 no,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괜찮아. 말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를 믿고 용기를 내주겠니? 와 같이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지 책임을 묻는다던가 아니면 질책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까요?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서도 확실히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할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성폭력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있지 않았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는 데는 부모님들께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지금의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비대면 환경이 발달하고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미디어, 즉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서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한다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대용량 동영상 파일이 복제되고 전송되는 환경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 촬영 혹은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 시청하는 행위 모두가 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유포하는 이런 문화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자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그 특징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확산되면서 또 한 번 올라온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렵고 시간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받았는데 이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든가 성인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다운받고 열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는 혹시 있지 않은가요? 혹은 이런 경우에 내 자녀가 주변에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재유포의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한다 하는 등의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USB 드라이브, 외장 하드 등의 저장 매체 혹은 클라우드 계정 등에 업로드해 놓은 경우 그 파일을 찾아서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유포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재유포의 피해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재유포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의 과정 또한 다시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유포된 동영상이 내 자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혹은 내가 아는 청소년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나치게 놀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혹은 그 관련된 미성년자에게 용기를 주고 잘못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지지해주고 조력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본 불법 촬영물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무엇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지? 어떨 때 우리는 몰래카메라라는 재미있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 사진을 촬영할 때 다른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 또한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찍어도 돼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촬영물이
취향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비대해지며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촬영물을 상품화하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 미성년자들은, 내 자녀들은 피해자가 되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이 아주 힘들어하고 성장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는 없애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피해 경험자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고 평가하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입고 다닐 옷을 보면 왠지 불안했어. 혹은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 혹은 공부를 하라는 청소년이 공부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어? 와 같은 이런 문화들은 결코 우리 자녀를 안전한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디지털 문화는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요? 바로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생활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성폭력입니다. 피해 촬영물이 컨텐츠 상품으로 유통되는 이 시장이 존재하는 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이런 문화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야 라는 의식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많은 지지와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이러한 범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문화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방하기 위한 역할까지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막아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아볼까요? 어른이 될 때까지 차단해볼까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열린 대화를 자녀와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열린 대화, 인터넷이 줄 수 있는 유익한 부분이 인터넷이 주는 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용하지 마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줄 수 있는 유익한 부분부터 자녀와 함께 편안하게 대화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혹은 TV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너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의 인터넷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싶은데 동의해 줄 수 있겠니? 등의 대화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강압적인 표현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자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고 자기 개인의 주장이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이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를 통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인터넷 사용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아이팟 등의 어떤 사용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교육할 때 개인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야 되는데요. 요즘의 청소년들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라든가 자신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든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요. 흔히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 괜찮아. 그 사람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혹은 엄마 절대 위험하지 않아. 나랑 동갑인걸. 혹은 나보다 어린 동생이야 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은 안심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들께서 안 돼, 네가 뭘 알아, 위험해, 절대 안 돼 와 같이 강압적인 대화가 아니라 TV 뉴스나 사례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다른 방법 꼭 나가야겠다면 부모님이 함께 나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으면서 위험한 순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보호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 해서 성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염두해 주시고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성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교육의 방향 또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자녀의 성교육은 과거에는 생물학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생물학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임신과 피임, 생리학적인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고양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바람직한 성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인간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 요즘의 성교육의 의미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성교육의 방향은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인간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올바른 성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내 자녀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 교육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상대가 거부하는 감정 또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녀로 성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은 성폭력을 젠더폭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젠더 문화, 젠더 폭력,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 속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고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는 부분들이 붙는 의사표현, 말들은 대부분 젠더 폭력에 해당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교육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여자의 네가, 남자의 네가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너답게 그리고 상대는 상대답게 너도 상대를 볼 때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인 대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예방되고 건전한 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교육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교육에 대해서 안계림 저와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1%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